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을 해서 당선 무효형인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전망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래서 초미의 관심을 보인 재판이었는데요. 결국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서 싱겁게 막을 내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써 정헌율 시장의 민선 8기 시정은 사법 리스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서 정상 궤도를 찾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이희성 변호사와 함께 정헌율 시장 1심 판결 내용을 분석하고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일단은 정헌율 시장이 이제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예. 일단 1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아서 뭐 앞으로는 2심, 3심이 남아 있긴 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사법 리스크에서는 좀 뭐 한 고비를 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 총론적인 관점에서 1심 판결 내용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정헌율 시장이 공직선거법 제251조 1항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가 되었었죠. 네. 하지만 지난 2월 14일 군산지원에서 있었던 제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판결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판결 이후 부분에서는 좀 의외이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즉 검찰은 초과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 네. 내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는데, 의외로 재판부는 초과 이익 환수 규정, 네. 내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초과 이익이 발생한 가능성이 낮으므로 무죄이다, 이렇게 판단한 네.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뭐 초과 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재판부는. 예, 가능성을 좀 상당히 낮게 봤다. 예, 현실적으로. 예. 그러나 환수 규정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환수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별로 이제 쟁점이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재판부는 그 부분을 중요하게 네. 평가하지 않은 것이죠. 네. 검찰에서는 그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판단을 해서 기소를 한 것이고요. 네. 뭐 이따가 좀 얘기를 좀 하겠지만 결국은 검찰이 그러면은 수사의 초점이 예. 좀 재판부와는 좀 달리 잡았다. 예.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일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제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고 형량이 이 100만 원,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되면 뭐 당선 무효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당초 전망에서는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는 전문가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변호사님께는 처음부터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사실 익산 정가에 그러한 전망들이 있었죠. 다수 네. 그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사실 검찰 구형량에 따라서 당선 무효형 여부가 결정이 된다면 사실 법원의 역할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네. 예컨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게 하기 위해서 검찰이 고액의 벌금을 구형하기만 하면 바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등식이 성립된다면 법원의 역할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등식은 아니지만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축적된 어떤 사례를 관행적으로 보면은 좀 그러지 않겠나,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검사의 구형량은 어떤 의미에서 담당 검사의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컨대 네. 이 사람은 반드시 당선 무효형을 받아야 한다는 식의 메시지를 재판부에 강하게 심어주는 것이죠. 네. 하지만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뿐 검찰을 비롯한 그 어떤 국가기관에도 구속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사의 구형량은 법관의 유무죄 판단이나 네. 양형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다만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사한 사건에서 검사가 500만 원 구형했는데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다라는 식의 선례는 당연히 있었고 그러한 선례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정원윤 시장에게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죠. 네. 결국은 이제 법원의 판단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과정에서 이 허위사실 공표가 이제 이 허위사실 공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이제 이 쟁점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제 정원윤 시장이 이제 방송 토론회에서 이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의 초과이익 환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환수 비율을 또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해서 상당히 그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이 형성이 됐습니다. 우선은 이 발언 내용이 무엇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2022년 5월 24일에 그 JTBC에서 익산시장 후보자 토론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당시 상대 후보인 그 이명택 후보자는 정원윤 시장에게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따른 5% 이상의 개발 수익을 익산시가 환수할 방법이 정말로 있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당시 후보자였던 정원윤 시장에게 했고요. 이에 대해 정원윤 시장은 업자와의 협약서에 이익을 제한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익을 적게 남기는 업체에 우선권을 주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서 마동공원은 5%, 다른 데는 3% 정도의 수익률을 제한했다. 그리고 사후에 그 수익률을 초과하게 되면 환수하는 조항이 협약서에 들어있다. 이러한 취지로 이제 발언을 하게 된 것이죠. 네. 이제 하여튼 환수를 5%, 3% 이상의 초과이익을 거두게 되면 그 이상의 이득금에 대해서는 환수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발언 내용이. 이제 검찰은 그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라고 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형도 이제 500만 원을 했고요. 이렇게 수사를 해서 기소한 논리는 근거 논리는 무엇이라고 어떻게 그 재판 과정에서 그 논리를 어떻게 전개를 했습니까? 사실 판결에서도 설치하고 있듯이 정원윤 시장이 발언한 소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협약서나 그 부속 합의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환수 조항은 없다. 예, 환수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사실과 다른 발언인 것은 맞죠. 그리고 검찰은 위와 같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발언을 정원윤 시장이 공직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악의적인 거짓말을 했다고 보았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은 500만 원이라는 어떤 그런 벌금형을 구형한 것이죠. 검찰은 이 발언 내용 자체를 상당히 당선 목적의 악의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그렇죠. 규정을 한 거네요. 엄중하게 봤죠. 검찰은. 상당히 엄중하게 봤는데 하지만 재판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검찰의 그 기소를 갖다 인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그 정 시장의 발언이 뭐 의도적인 왜곡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뭐 근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재판부는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나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일단은 환수 조항은 없다.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죠. 어찌 보면. 하지만 실제로 초과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협약 등에서 사업자의 이익을 일정한 범위 내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초과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다.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 있다는 정원윤 시장의 발언이 당선 목적의 의도적인 사실 왜곡은 아니라는 것이죠. 의도적인 사실은 아니다. 말하자면 환수 조항은 없지만 초과 이득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는 마련해 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초과 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재판부는 그렇게 봤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이 선거에서 치열한 선거전에서 이 방송 토론회에서 이제 이런 그 공방이 오가기 마련인데 그러면은 이런 그 재판부의 판단이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 여부에 대한 어떤 그 표현에
자유의 어떤 범위나 한계를 좀 정하지는 않았는지 좀 그런 점들이 좀 해석의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의는 네. 정은일 시장의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선거인, 네. 즉 유권자의 입장에서 판단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유권자의 입장에서 보입니다. 판단했다. 예. 네. 즉 토론 과정에서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경우에도, 예를 들어 이 사건에서는 정은일 시장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발언을 했잖아요. 네. 그렇게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그것이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면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것이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사실 왜곡이 있었다면 그것은 처벌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결론적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유권자의 입장에서 판단했다는 점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송 토론회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이제 자신의 정책을 설명하는 내용에서 좀 유권자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과장되고 좀 상식적인 선에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표현들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그런 정도의 표현은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특히 방송 토론회라는 특성상 즉흥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가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다소 부정확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본질적으로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의 사실 왜곡이 아니라면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이 사실 왜곡의 정도 표현이 사실 왜곡의 정도를 뭐 이번 그 재판부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과거와는 좀 다르게 받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대법원 판결이나 이런 것에서도 선례에서도 이런 전례가 있습니까? 이 대법원 결국 이제 하급심에서 전혀 새로운 판시를 한 것은 아니고요.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있는 논리입니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있는 논리를 조금 더 이번 정은일 시장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설치를 한 것이죠. 네, 이 이 변호사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이 방송 토론회에서 그 토론 내용이 과연 그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상당히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앞으로 후보자들도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그 판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이 이 단체장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어떤 그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을 때 이런 그 굉장히 지금 허위 사실 여부를 놓고서 매 선거 때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법원이 이런 사건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판단의 어떤 여지, 판단의 어떤 중요한 그 어떤 근거 요소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단체장, 특히 단체장 선거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점들을 이 재판부는 무겁게 보는지 그 요소를 좀 설명을 해서 우리 이 변호사님의 경험도 가미를 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뭐 저도 선거법 사건을 다수 다뤄봤고 뭐 교류를 하는 이제 뭐 판사님들도 계신데, 기본적으로 선출직 공무원은 유권자의 선거를 통해서 공직에 취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임명직 공무원은 선출직 공무원에 의해서 어떤 공직에 임명된 사람들이죠. 소위 말하는 그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선출직 공무원의 민주적 정당성은 투표라는 행위를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임명직 공무원의 민주적 정당성은 선출직 공무원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죠. 자, 그리고 법관은 임명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선출직 공무원에 비해서 당연히 취약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임명직 공무원인 법관이 국민의 의사로 선출된 단체장의 당선 무효 여부를 심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직에서 판결을 하는 현직 판사들을 통해서도 직접 들은 얘기이고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특히 이 사건과 같은 허위사실 공표죄 사건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의 판사들의 경향이 그렇다는 예, 말씀이죠. 네. 그 소극적인 판단의 핵심은 바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느냐 여부이죠. 네.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선거인 즉 유권자의 관점에서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지 않았다면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결국은 선거인들의 예. 판단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라고 그렇죠. 하는 건데 예.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를 우리가 계량적으로는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고 한다 물론 뭐 득표율 예. 그리고 득표수 그리고 경쟁 상대와의 표차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객관적인 또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은 네. 재판부가 유죄의 확신을 가지고 네. 유죄 판결을 하는 경우에 고려되는 요소고요. 네. 유무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특히 허위사실 공표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왜곡의 정도를 사실은 쉽지는 않지만 네. 재판부는 계량을 하죠. 계량을 해서 사실 왜곡의 정도가 다소 과장된 정도냐, 네. 아니면 일부분만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느냐, 아니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실 왜곡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관점에서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러한 판단의 결과 사실 왜곡이 중대해서 네. 범죄가 성립된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제 두 번째로 그 과정에서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 사실 왜곡이 당의 선거에 영향을 얼마나 미쳤느냐, 네. 즉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쳤느냐 미치지 않았느냐의 관점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할 것이냐 100만 원 미만을 선고할 것이냐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가령 득표율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다소 사실 왜곡이 있어서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당선 무효형까지는 선고하지 않는 것이죠. 네. 결국은 뭐 물론 이제 법원의 이제 판단의 어떤 단계를 좀 설명을 했습니다. 우선은 사실 왜곡 정도가 얼마냐, 예, 예. 어느 정도나 되느냐, 그걸 갖다가 판단을 하고 사실 왜곡의 정도가 심했다 손 치더라도 심했다 하더라도 유권자들의 어떤 판단을 그 다음에 좀 고려의 대상으로 삼는다. 예, 예,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검찰이 항소를 할 텐데요. 1심 재판 그 판결 결과에 의해서 이제 검찰이 졌습니다. 예, 예. 이제 2심 재판에서는 그걸 갖다가 만회를 해서 예, 예. 나름대로 다시 또 재판 전략을 짤 텐데요. 예, 예. 검찰은 이 항소심에서 어떤 점을 보완을 해야 검찰이 이 목적한 어떤 유죄의 판단을 받아내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정원율 시장님이 저를 미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건 뭐 재판에 대해서 얘기를 전망을 해보는 거니까 예. 법률가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예. 일단은 사실은 이 사건에서 검찰은 초과이익 환수 규정 내지는 그러한 환수 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규정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고 네. 재판부는 이러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네. 그러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설치를 했으니까요. 따라서 검찰로서도 일정 부분 성과가 있는 셈이죠. 네. 비록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그러한 사실 인정의 부분에서는 초과이익 환수 규정 내지 그렇게 해석할 만한 규정이 없다는 명시적인 선언을 받았기 때문에요. 일정 부분 검찰로서도 성과가 있는 셈이고 다만 이제 재판부가 무죄의 이유로 내세운 것이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은 없지만 협약 등의 내용에 의할 때 네. 초과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크지 않고 그리고 업자들의 이익을 일정한 범위 내로 통제하는 장치가 협약 등에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로서는 위와 같은 논리에 대응하면서 여러 가지 탈법적인 수단으로 여전히 초과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거나 업자들의 이익을 통제하는 장치가 유명무실하다는 식의 논리를 보강해서 항소심을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은 그 재판부가 판단한 현실적인 초과이익 가능성 예, 예. 이걸 갖다가 검찰은 예. 어떤 그 증명을 해내야 예, 예. 2심에서 항소심에서 유리한 예.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2심 재판, 항소심 재판 전망은 우리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일반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론을 말씀할 수밖에 없죠. 네. 예. 사실 1심에서 특히 형사 사건에서 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나온 사건이 항소심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네. 흔치 않고 특히 이 사건에서 어떤 대법원의 판단이, 대법원의 판례가 유권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사실 왜곡의 정도가 유권자의 입장에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의 사실 왜곡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네. 그 부분을 대법원에서 강조하고 있고, 그런 대법원의 기존의 판결에 따른 그러한 그 판시이기 때문에 결국 항소심에서도 이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 원심과 다른 판단을 받을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다라고 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물론 이제 제 개인 의견이니까요. 네. 예, 다른 이 변호사님 전망에 따르면 정 시장님은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또 검찰이 또 얼마만큼 준비를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기 때문에 뭐 단언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 네, 일단은 정헌율 시장이 1심에서 이제 무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시정이 이제 좀 안정을 찾고 시정 업무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제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듭니다. 이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이런 사법 리스크를 이제 벗어난 이 익산 시정의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형사 절차에서 네. 기소가 되면 당사자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정도의 압박감,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정헌율 시장님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특히나 공인으로서 네. 그런 자신의 어떤 심리 상태를 누구에게 하소연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외로운 존재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리 상태가 시정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소극적인 어떤 행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사료가 되고, 하지만 이번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정헌율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는 좀 긴장을 푸시고 좀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시정을 이끌면서 그렇게 항소심을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정헌율 시장의 1심 판결 내용 분석과 전망을 좀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국적으로 커다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리고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을 좀 자아내게 하고 있는 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아들의 그 퇴직금 50억 원 관련 재판입니다. 결국 곽상도 전 국회의원 이제 무죄를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상식적인 재판 결과냐, 그리고 법리에도 어떤 문제점은 없는 것 아니냐, 문제점이 뭐 있음에도 그렇게 그 무죄 판결을 내린 것 아니냐, 이런 국민적인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50억 원, 퇴직금 50억 원 받은 거에 대한 이 무죄 판결이 말하자면 그 검찰도 좀 수사에 허점이 있었고 법원도 좀 지나치게 좀 무리한 판단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 2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 대유로부터 성과급조로 50억 원을 지급받은 사건에서 이 금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죠. 네. 담당 재판부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한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일단 화천 대유와 곽상도 전 의원과의 관계에서 대가성이 없다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 그러니까 당시 화천 대유의 사업과 곽상도 전 의원의 상임위원회와 특별한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인 곽목 씨는 곽상도와는 별개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해왔고, 곽상도가 아들에 대해 법률적인 부양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곽모 씨가 받은 성과급이 곽상도를 위하여
곽상도 전 의원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았다. 네. 이러한 논거로 결국 무죄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께 역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뭐 다른 내용은 별개로 하더라도 아들이 성인이고 성인이기 때문에 분가를 해서 네.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부양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는 그 논거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는 일반 국민, 일반 시민들이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한번 되묻고 싶어요. 사실은 저는 그 예. 관련성이 저는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네, 부양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어느 일정 정도는 또 도와주기도 하고 어느 상황에 있어서는 뭐 그러지도 부모가 자식한테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식도 부모한테도 마찬가지고요. 네. 당연한 말씀이시죠. 소위 말해서 법적으로 이제 경제 공동체라는 이제 그런 용어가 있는데요.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재판 그리고 일련의 형사 재판에서도 도입된 개념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수수하지 않았어도 최순실과 네. 경제 공동체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최순실이 받은 경제적 이익이 곧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된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자식과 아버지 사이에 그러한 경제 공동체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다고 이번에는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자, 뭐 제가 보기에 분명히 유사한 케이스인데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에서는 경제 공동체의 논리를 내세워서 뇌물성을 인정했고, 이번 판결에서는 경제 공동체의 개념을 도입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자의적인 판단이다라고 아니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재판은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고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 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어느 국민, 곽상도 전 의원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국민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재판이 공정했다, 이 재판이 공정하게 보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국민은 안 계시겠죠. 법률가의 시각에서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고, 뭐 속된 말로 밭을 갈던 소도 웃을 그런 판결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그 판사의 판단 자체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또 한 가지 또 쟁점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이 제1야당 대표에게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것은 참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뭐 죄가 있으면 당연히 뭐 영장 청구하고 뭐 사법 절차 밟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어떤 내용으로 청구가 됐고, 그리고 앞으로 뭐 진행되는 절차를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뭐 일단 잘 아시다시피 뭐 뉴스에서 요즘 뭐 뉴스를 키면 항상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로 도배가 되다시피 하죠.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성남 FC와 관련된 결국 그런 배임 또는 뇌물 사건과 관련된 그러한 수사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입니다. 먼저 말씀하셨다시피 제1야당의 당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죠. 그리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기소 후에 형사재판에서 가릴 일이고요.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수사 과정에서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 다음의 문제죠. 형사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고요.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현재 자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자택에서 당사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관련자들을 전원 소환해서 조사를 했고 필요에 따라 구속시키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관련하여 수백 건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죠. 즉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속 국회의원이 170여 명인 제1야당의 대표가 도주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결국 구속영장의 청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구속영장은 청구가 되었고,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회는 임시의 회기 중이죠. 그래서 법무부는 국회에 체포 동의 요구서를 보낼 것이고, 국회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 동의안에 관해서 표결에 붙여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체포 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 이 경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법원의 심문 없이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어 수감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현실적으로. 네. 이것이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제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는 뭐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구속 요건에는 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러나 우리 국민적인 그동안의 어떤 그 관습이라고 할까요? 형사 사건에 있어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을 보면은 범죄가 상당히 엄중할 경우, 상당히 엄중할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일단 구금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또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이 죄가 있는 사람한테는 그만한 벌을 받아야 맞습니다. 된다라고 하는 어떤 우리 국민 사이에 그 인식이 있는 건데, 물론 법적으로는 형사 사건의 어떤 구속영장 청구 요건에는 뭐 그렇게 따진다고 보면은 물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죠. 예, 그러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형사 사건에서의 검찰의 형사에서는 뭐 그런 요건을 다 따져서 하는 경우가 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좀 예. 우리 형법상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하고 국민적인 어떤 인식 사이에는 좀 괴리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금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검찰의 수사 행태, 네. 구속영장 청구라는 어떤 강제 수사와 관련해서 반드시 구속영장 청구에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법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 혐의가 중대하면은 청구를 해왔고, 법원 역시 그것을 받아들여서 영장을 발부해온 전례가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네. 맞습니다. 사실 뭐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을 많이 시키고 싶어 하시겠죠. 네. 특히나 구속영장이라는 것이 사전적인 어떤 형벌의 의미로 변질돼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전적인 어떤 형벌의 어떤 의미로 사실 변질되어 있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사소송법이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으면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하지 아니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좀 중대하거나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왕왕 발부되어 온 전례가 있죠. 사실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어떤 의미도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제1야당의 당수, 제1야당의 당 대표라는 점에서 만약에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어서 이재명 대표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과연 담당 재판부가 영장을 쉽게 발부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좀 의문이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판결이나 결정문은 영구 보존입니다. 거기에는 피고인의 이름, 구속영장 청구는 이제 피의자의 이름이겠죠. 피의자의 이름, 그다음 변호인의 이름, 담당 재판부 판사들의 이름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이 공적 서류인 판결문이 영구 무한으로 보존된다는 것이죠.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담당 재판부로서는. 그런 부담이 크겠군요. 예, 그런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마 현실적으로 탄핵안이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담당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으로 돌아가서 엄격하게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요건을 검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은율 익산시장의 1심 무죄 판결은 선거토론회에서 쟁점이 되는 사실의 범위와 한계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사실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할 경우 자유로운 토론을 제한할 수 있어서 민주주의의 토론의 광장을 훼손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점도 고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희성 변호사였습니다. 이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